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모전 프로덕션 연구 이제 3주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그 영상의 광학적 기술적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예. 이번 주에는 영상의 미학적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요소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25분짜리 두 개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미학적 요소인데, 어쩌면 지금 할 이 미학적 요소 부분은 이번 학기 공모전 프로덕션 연구 수업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잘 들으시고,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우리가 요즘 이제 여러분이 다 디지털로 영화를 찍잖아요. 이제 아날로그는 더 이상 거의 사용되지 않잖아요. 그 디지털 영상과 관련 여러 특징들에 대해 배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디지털이라는 것의 개념이나 특징, 또는 디지털 이미지, 또는 디지털로 할 수 있는 어떤 몽따주, 그리고 마지막에는 디지털과 관련된 장르와 작가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걸로 할게요. 자, 먼저 디지털 개념과 기술을 먼저 보면, 디지털 여러분 다 알다시피 쉽게 말하면 뭡니까? 20세기에 이제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어, 문화라고도 볼 수 있고, 또는 요즘 같은 경우는 미디어와 관련돼서 디지털 혁명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삶에 진짜 획기적인 어떤 것에 그 양을 증폭시키고 생활에 편리함도 주고, 또는 모든 방식, 우리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핸드폰을 누구나 갖게 되고, 이 핸드폰이 전화만 아니라 수많은 기능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게 말하면 핸드폰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삶을 사는데, 다른 식으로 본다면 부정적으로 우리가 핸드폰 없이는 살 수 없는, 핸드폰에 종속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런 게 가능해진 것도 근본적으로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서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관념적 과학적 문화 산물이고, 그 기본 원리는 알다시피 0과 1 두 가지의 엄청난 조합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진법, 즉 바이너리로 사물을 보는 고전적 원리에 바탕하고 있고, 연산작용을 통한 구성과 계산이 토대다. 그래서 또 이것과 관련된 대표적인 게 그 바코드라는 거 있잖아요. 그 바코드도 수많은 그 줄이 있는데, 그 하나하나가 그 0과 1의 이진법으로 나타내면 어떤 특정한 숫자의 수열을 나타내는 거고, 그것의 결합이 하나의 바코드고, 지금 뭐 이런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압축하거나 기록하거나 전달하는 것도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런 디지털 기술은 자, 현재는 아까 말했듯이 영화를 비롯한 미디어나 대중예술의 그 문화 전체, 또는 사회 전방이, 일반 일상 속에 우리가 쓰는 핸드폰, 뭐 CCTV, 신용카드 결제, 금융 관련된 결제나 정보, 이런 것에서 거의 다 활용되고 있죠. 특히 디지털 비주얼 이미지와는 아주 직결되죠. 우리가 나중에 자세히 보겠지만 이 이미징 시스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저장하고 전달하는 이 시스템에서는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게 이 디지털 기술로 인한 것이죠. 그래서 얘기했듯이 퍼스널 컴퓨터나 스마트폰, 이런 게 바로 디지털 이미지를 활용한 현대문화 콘텐츠의 바로 핵심 중의 핵심이죠. 네. 그리고 우리 삶을 가장 크게 변화시킨 그 계기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컨버전스 기술, 디지털은 또 하나 특징이 다른 것들과 많이 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 디지털이 방위산업, 그러니까 군사나 무기나 이런 데 시작됐지만, 그 다음에 수학이나, 그래서 더 확장돼서 아까처럼 이미징 시스템을 통해서 디지털 문화, 영상, 이런 걸로 됐다면, 지금은 또 금융, 핀테크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신용카드, 심지어 화폐는 물론이고 신용카드도 필요 없이 핸드폰으로 결제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재밌는 거는 디지털은 이 많은 것들과 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 바이오 테크놀로지, 그래서 진짜 장기를 인공장기 만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디지털은 그 언뜻 봐서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여타 분야들과 되게 쉽게 융합이 된다는 거예요. 컨버전스가. 그걸로 또 굉장히 폭발적이고 혁명적인 어떤 연쇄작용을 일으키기도 하죠. 그래서 조금 원론적이긴 하지만 이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먼저 두 가지의 특징을 한번 구분해 본다면 아날로그는 원본과 복사본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루브르 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는 그림 원본이 있잖아요. 그 원본은 아주 중요한 거고 그래서 수억, 수천억의 가치를 갖는 거고 복사본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오리지널이 있고 복사본이 따로 있고 그것의 질적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라면 디지털에서는 원본과 우리가 카피를 수없이 해도 우리가 그 복사, 이어붙이기 이런 걸 무한히 할 수 있잖아요. 그 원본과 복사본의 차이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거의 같은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그 차이가 큰 거죠. 그러니까 아날로그와 차이가. 아날로그는 오리지널과 카피가 근본적이고 절대적이고 질적으로 엄청 차이가 있는 거라면 가격 차이에서 할 수 있는 것처럼 디지털에서는 그렇지 않다. 속성. 아날로그는 이례적이고 고착적 성격. 예를 들어서 그림 같은 거 되게 아날로그적인 거죠. 그림 한번 붓으로 화가 원하는 대로 싹 그리면 똑같이 반복하기 어렵잖아요. 그건 되게 말 그대로 이례적이고 즉흥적이고 한번 싹 그 캔버스에 물감을 발랐을 때 거기 진짜 고착이라는 게 들어붙어가지고 떼어내거나 수정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하지만 디지털은 자유롭게 복제하거나 중첩적으로 수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말했지 화가가 붓을 확 한번 휘둘렀을 때 그거를 수정하기는 어렵지만 디지털로는 그림을 그리든 음악을 작곡하든 촬영을 하든 다시 얼마든지 고치거나 반복할 수 있다는 거죠. 수정과 그 복사, 복제 이런 게 무한히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장점을 보면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원본 복제나 유포에 대한 긍정이라는 게 일단 예를 들면 아까 루브르 박물관에 걸린 그 고가의 미술품이 그랬지만 그거는 물론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거를 누구나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다 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그 찍은 사진을 이런 식으로 이제 복제하고 유포할 수밖에 없다는. 그게 값은 떨어지지만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긍정적 의미가 있는 거죠. 반면에 디지털은 무한한 복제가 가능한 만큼 또 거꾸로 완결되어 있다. 즉 끝났다. 더 이상이 없다라는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무한한 반복 재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점은 아날로그는 그 복사본들이 원본에 철저하게 종속되고 거의 무가치에 가까운 가치가 확 떨어지는 게 있다면 오히려 또 디지털의 단점은 원본을 얼마든지 쉽게 변형하고 복제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기도 하고 편리함이지만 그게 또 단점이기도 하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요즘 뽀샵을 통해서 사진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여자들은 날씬하게 점도 없애고 예쁘게 할 수 있지만 부작용이 뭐겠어요? 사람들이 이제 사진 봐도 안 믿는 거지. 저렇게 예쁠 리가 없어. 저렇게 날씬할 리가 없어. 라고 하면서 너무 쉽게 바꿀 수 있으니까 이런 게 단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디지털로 인해서 이제 이미지라는 콘텐츠 내용하고 디지털이라는 뉴 테크놀로지가 결합함으로써 말 그대로 현실을 기록하고 저장하고 재생하는 데 있어서 혁명적 변화가 일어났다 그랬죠. 그리고 이거는 거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보세요. 너무나 많은 게 가능해지죠. 옛날에 시계 보세요. 요즘 시계 잘 차지도 않지만 왜? 핸드폰으로 시계를 많이 보니까 옛날 아날로그 시계 보면 어떻게 해요? 시침이 있고 분침이 있고 거기 숫자들이 있어서 그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시간을 나타냈다면 요즘은 디지털로 숫자만 탁탁탁 바뀌잖아요. 그 디지털 시계의 숫자 디스플레이 또 인터넷 월드 와이드 웹으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정보에 접근하고 정보를 퍼뜨리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고 인터넷 게임, 온라인 게임 같은 거 생각해보세요. 동시에 막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접속해서 가상의 공간에서 플레이를 막 리얼하게 펼치고 이런 거 옛날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또 디지털 카메라, 요즘은 사실은 뭐 거의 핸드폰으로 찍지만 이 사진 찍고 우리가
금방 볼 수 있는 이게 너무나 편리해지고 우리한테 일상이 됐죠. 또 내비게이션. 이거 없이 옛날 우리가 길을 어떻게 찾아갔나 싶어요, 도대체. 요즘은 어디 갈 때 이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걸로 최단 거리, 최단 시간 다 찾아볼 수 있고 온갖 뭐 이런 기능, 그다음에 VR,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것들도 이제 현실 재현과 그걸 우리가 실감나게 체험하는 데 있어서 한 단계 더 진전되고 더 완벽함 나아가는 거죠. 앞으로는 뭐 홀로그램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요즘 뭐 5D, 4D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마디로 점점 완벽한 현실 재현과 실감나는 체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디지털 기술로 인해서 가능했다. 또 규격화된 저작 도구로서 픽셀, 색감, 위치의 조합도 가능해졌다. 이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제 웹툰 그리는 분들도 있잖아요. 영화 만들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웹툰 같은 거 그릴 때 진짜 컴퓨터로 원하는 것들을 계속 어떤 부분을 반복해서 계속 붙인다든지 저는 잘 모르지만 스케치업 이런 프로그램으로는 배경이 되는 어떤 그림을 또 계속 반복적으로 거기에 붙여서 일일이 그릴 수고를 덜면서 훨씬 간편하게 그림을 완성시킬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자, 다음에 디지털 이미지.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미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자, 실제 사물의 이미지를 다 픽셀화해. 픽셀. 작은 점 같은 걸로 나눠서 그 하나하나가 말했듯이 0과 1의 이진법 수열로 변화를 시켜 숫자로. 그래서 이거를 전송해서 받는 곳에서 다시 그 숫자의 어떤 나열을 이미지로 다시 변환시키는 그 기법인 거죠. 즉 알고리즘으로 된 숫자들을 컴퓨터를 통해 모니터의 픽셀 이미지로 표현해서 다시 재현시키는 일종의 프로그램 데이터인 거예요. 디지털 기술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거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자 수정과 변형의 원료이다. 만약에 그거를 중간 단계로 본다면 수많은 숫자 0일의 나열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 말한 어떤 전환 기술을 통해서 다시 픽셀화되면서 또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각종 디지털 문화 콘텐츠 생산의 원료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말했듯이 이미지 차원을 넘어 이제 인간과 인간, 세상과 인간, 또 세상과 세상을 다양하고 다면적으로 연결하는 복합 매체 역할을 하고 있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특히 이미지에 적용시켜 본다면 이제 회화적 묘사, 손으로 그리는 르네상스 때 원근법처럼 손으로 물감을 갖고 그리는 이런 회화적 묘사와 사진을 찍는 것 이거를 오히려 더 넘어서 세 번째 단계로 저번에 얘기했죠. 시각의 역사에서 첫 번째 혁명이 르네상스 시기의 원근법이었다면 두 번째 혁명은 바로 사진술이라고. 왜? 원근법은 과학주의에 입각해서 우리가 손으로 그리는 한에선 가장 눈으로 본 것에 가깝게 재현할 수 있는 원리라면 손으로 그리는 한에서 사진술은 뭐예요? 이제 손이 아닌 기계의 힘을 빌어서 현실을 복제하는 가능성을 열어줬기 때문에 두 번째 혁명. 그러면 디지털은 세 번째 혁명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말했듯이 무한 복제와 변형을 통해 이미지의 과잉, 아우라의 몰락을 촉진했다. 이제는 원본의 의미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원본이 갖고 있던 아우라, 그것만의 고유한 분위기라는 건 이제 없고 또 너무나 쉽게 이미지를 만들어내거나 조작할 수 있는 이미지 과잉 시대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디지털 이미지의 역사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시작해서 쭉 전개되어 왔는지. 자, 제일 먼저 아까도 뭐라 그랬어요. 디지털 기술의 시작은 원래는 이런 우리가 지금 하는 일상이나 이미지가 아니라 원래는 군사나 방위 목적으로 주로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950년대 컴퓨터 그래픽 개념이 처음 등장해서 60년에 미국 보잉사 연구원 윌리엄 패터가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썼고요. 63년에는 미국의 이반 서덜랜드라는 사람이 스케치패드 프로그램 개발했어요. 말 그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이죠. 이거는 이제 지금도 뭐 패션 디자인 학과라든지 시각 디자인 학생들이 쓰는 1970년대는 비디오 아티스트들이 이제 디지털 이미지 기술을 뭐예요? 예술 분야에 확대시키고 적용시켜야 되는 거죠. 예술로. 70년대 돼서 80년대는 PC가 모든 가정에 보급돼요. 디지털 기술이 한마디로 대중화되면서 디지털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역시 대중화가 되는 거예요.
이건 물론 미국 기준입니다. 우리는 좀 더 늦게 되죠. 그리고 90년대는 이제 디지털 카메라 시대가 열려요. 그러면서 고해상도, 즉 울트라 하이 디피니션 UHD 시대가 됐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 단계는 뭐냐면 디지털 영상과 몽타주인데, 자, 우리가 아날로그 시대에도 몽타주를 이제 편집이라고 이해해 봅시다. 당연히 편집을 했어요. 디지털 시대에도, 그죠? 필름 카메라로 찍어서 옛날에 필름을 편집하는 거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진짜 가위로 잘랐어요. 그리고 필름과 필름을 그 본드 같은 거 있어요. 필름 전용 본드로 붙여서 필름 그 본드 발라가지고 진짜 붙였어요. 일일이 손으로. 지금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편집 프로그램으로 하지만, 그런데 그 디지털 영상과 관련돼서 몽타주는 이제 어떻게 가능한가 보기 전에 아날로그 시대의 몽타주와 관련된 거를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두 가지 단계가 나눠 있는데, 일단은 1920년대 30년대 아방가르드 시대에 몽타주가 발전했었어요. 이건 뭐냐면 20년 30년대는 전 세계적, 물론 유럽을 주로 중심이지만 진짜 아방가르드, 굉장히 전위적이고 낯설고 새로운 예술이 등장하게 돼요. 우리가 흔히 아는 여기 나온 것처럼 뭐 피카소 그림 입체파, 다다이즘의 레디메이드, 또 초기 사진 몽타주, 지가 베르토프 러시아 유명한 그 다큐멘터리 감독인 영화, 또 독일의 유명한 연극 연출가였던 브레이트의 연극, 이런 것들이 그 한마디로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시대에 굉장히 달라 보이는 어떤 것들을 서로 이질적인 것들을 연결시키는 몽타주를 시도했다는 거죠. 이건 나중에 우리가 영화 몇 장면을 보면서 더 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때는 그 전위적이라는 게 뭐예요? 낯설고 새로운 거를 과감하게 시도해가지고 되게 실험적으로 뭔가를 해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방가르드가 전이라는 게 뭐야? 앞서 있다는 거잖아요. 낡은 게 아니라 완전 새로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새로움의 특징은 뭐예요? 말했듯이 전혀 상관없거나 이질적인 것으로 보이는 요소들을 모아서 완전히 새로운 재구성, 새로운 어떤 걸 조합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20년대, 30년대 아방가르드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졌다면 60년대는 모더니즘 시대였어요. 이게 뭐냐면 이 아방을 시대는 다른 말로 하면 이때 이제 근대성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그 장면을 보면 더 쉽게 여러분 이해되시겠지만, 근대성의 핵심이 도시하고 산업하고 그걸 사람들이 느낄 때 한마디로 현기증이야. 속도가 엄청 빨라지고 도시가 막 팽창하고 높아지고 빌딩이 들어서면서 이 속도감과 새로운 공간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 당시에는 또 이 초창기의 모더니티를 사람들이 신기하게 느끼고 긍정적으로 바라봤어요. 이게 우리 삶에 획기적 변화를 일으키고 발전을 일으킬 것이다라는 기대와 그 신비한 느낌을 갖고 봤는데, 그 20세기 초에 근대성이 시작되고 한 50년, 반세기가 지난 거예요. 이때부터 벌써 근대성의 부정성, 폐해가 드러나요. 모더니즘 예술은 이 모더니티에 대한 되게 비판적인, 성찰적인 시각이 보이거든요. 그게 이제 몽타주도 새롭게 드러나는데, 여기 보면 기존 텍스트의 복사, 반복, 재결합, 재배치, 인용을 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 아방가르드는 그 서로 새로운 거나 낯선 것들, 이질적인 것을 충돌시켜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되게 경배하거나 찬양하는 분위기였다면, 와, 너무 좋다, 새롭다, 신기하다, 뭐 멋지다, 이런 거였다면, 모더니즘 시대는 이런 복사, 반복, 재결합, 재배치, 인용을 통해서 오히려 기존의 맥락을 비틀고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비판적으로 회의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앤디 워홀이라는 그 팝아트의 유명한 그 화가이기도 한 사람 있잖아요. 워홀의 작품과 영화에서는 고다르라는 감독 작품이 대표적인데, 워홀이 팝아트가 바로 뭐예요? 기존에 우리한테 친숙한 이미지들을 예술로 승화시키는데 어떻게 하냐면 아주 대중적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한테 너무 친숙한 코카콜라 병, 그거를 쭉 나열시켜 그걸 하나하나를 좀 다른 색깔로 프린트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새로울 게 없는데 또 그런 예술도 처음이었고, 너무나 유명한 말린 몬로의 사진, 이걸 또 수십 장을 배열한 다음에 조금씩 색채나 채도를 달리해서 프린트를 한다든지 해서 보면 기존의 광고, 포장, 뉴스 이미지를 반복적 시리즈와 병렬의 형식으로 복사하고 기계적으로 생산해서 새로운 맥락 속에 전시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앤디 워홀의 작품의 재료가 되는 거는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에요. 너무나 오히려 친숙한 거죠. 코카콜라 병이나 마릴린 먼로 이미지처럼. 근데 이 친숙하고 진부해 보이는 이미지를 완전히 새롭게 재가공하고 새로운 맥락 속에 놓아서 코카콜라 병의 모습 또는 맥주병의 그 병따개 쭉 쌓아놓은 거 이런 식의 것들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를 미술관에 전시하고 다채로운 색깔로 표시함으로써 완전히 예술로 승화시키고 변형시키게 된 거죠. 고다르는 주로 했던 게 뭐냐면 아주 비판적이고 정치적으로 급진적인 감독이었는데 주로 했던 게 할리우드 영화를 비판하고 뒤집는 거였어요. 핵심이 뭐냐면 할리우드 영화는 영화인데 현실인 척 한다는 거야. 우리한테 현실감을 불러일으키고 믿게 만드는 가짜고 이데올로기적 조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의 그런 현실인 척 하는 거, 3차원성 이런 거를 깨트리려고 철저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헐리우드 특정한 스타일, 관습성, 즉 뭐예요? 우리한테 현실인 양 영화를 보면서 착각을 하게 불러일으키는 그 기법이나 스타일을 깨는 거예요. 그거를 주로 뭘 했냐? 몽따주를 통해서 깼죠. 대표적인 게 점프컷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헐리우드 영화의 편집은 오히려 이 필름의 연속을 매끄럽게 편집 행위를 못 느끼게 그래서 그걸 비가시 편집이라고도 불렀는데 이렇게 만드는 게 오히려 헐리우드 연속 편집의 특징이라면 그 대표적으로 고다리의 그 점프컷은 오히려 편집 행위를 막 눈에 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뭔가 연결이 부자연스럽고 편집이라는 행위가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느끼게 함으로써 반환영주의. 아까 뭐라 했어요? 할리우드 영화는 현실이 아닌데 현실인 척하면서 우리 믿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고다르는 환영, 거짓된 일루전, 환영이다 봤어요. 그거를 깨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이런 할리우드가 수립한 우리한텐 친숙한 그런 관습, 대표적으로 비가시 편집과 같은 연속 편집이라고도 불리는데 그런 관습을 깨서 점프컷 같은 오히려 낯선 연결, 또 뭔가 이질적이고 튀는 느낌 이런 식의 형식들을 통해서 오히려 헐리우드 영화의 그 매끈함, 현실처럼 느끼게 하는 거, 익숙함 이거를 오히려 깨고 해체하고 우리한테 낯설고 거리를 두고 영화를 보게 만들고 또 비판적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이런 걸 추구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사례로 봐야 되는 영상들인데요. 25분 동영상 강의가 너무 짧아가지고 이건 우리가 강의실에서 수업할 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이 마지막 부분인데요. 몽따주에서 아까 앞에 두 단계 봤다면 마지막 단계 90년대 이후에는 어떤 단계냐 상호 텍스트적 지시. 이건 무슨 말이냐면 디지털 기술에서 도달한 새로운 단계인데 앞에 나왔던 몽따주나 꼴라주라는 이런 관념과 연결돼서 이제는 대표적으로 그걸 생각하면 될 거예요. 유명 가수들의 그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 보면 여기 보면 대중문화와 모더니즘, 사실주의와 모더니즘의 경계를 붕괴시켜서 예를 들면은 음악에 대중음악에 뮤직비디오를 만드는데 광고에서 볼 만한 장면을 거기서 잠깐 집어넣는다든지 또는 미술 작품을 집어넣는다든지 하는데 그게 옛날 모더니즘처럼 예술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되게 대중적이고 상품적인 형식으로 예술적인 우아함이나 뭔가 젠체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노래와 상관이 없는 다른 장르, 다른 매체의 것들을 그냥 막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그냥 넣어서 절충시켜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강화된 상호 텍스트성이고 사실주의나 환영주의 이런 거를 구별하지 않아 이제는. 그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즉 뭐야? 이 모든 걸 아우르는 혼성적 형식을 보여준다.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에 나온 것처럼 절충적이고 양식화된 스펙타클 몽따주를 보여주는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 보면 편집이 되게 현란하잖아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은 갑자기 가수가 방에서 노래하다가 그 다음에는 뭐 우주를 배경으로 노래한다든지 그 다음에는 클럽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 이렇게 전혀 연관이 없는 시공간을 그냥 막 섞어버리는 거예요. 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되게 절충적 양식화된 그 몽따주를 보여주는 뮤직비디오 또는 스펙타클 영화도 이미지 조합과 조작의 신기술에 의한 스펙타클 영화 쉽게 말하면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를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고도로 발달된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는
그 대표적으로 어벤져스 영화를 보는 것처럼 뭐 고대를 배경으로 한 괴물과 응? 초현대에나 가능할 뭐 예를 들면은 어, 아이언맨 이 공존해. 응? 예를 들면 헐크나 원더우먼 응? 또는 아마존에스처럼 완전히 시대가 다르고 성격도 다른 이런 인물이나 캐릭터들을 한 영화에 그냥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아까 말했지. 고도로 발달된 컴퓨터 기술에 의해서 원하는 모든 이미지나 배경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고대의 괴물과 미래의 SF적인 외계인을 한 영화에 섞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을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특수장소 어트랙션 뭐냐면 여러분이 그 디즈니랜드 같은 재밌는 그 테마파크에 가면은 들어가서 이렇게 체험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고글 같은 걸 쓰고 VR로 어떤 걸 경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큰 박스 같은 데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앞에 화면이 보이고 그 따라서 우리도 움직이면서 경험을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한테 시각적으로도 진짜 우리가 그 현장에서 그걸 보는 듯한 착각을 주고 또 움직임이나 촉각 그 5D 차원에서 냄새나 촉각으로도 뭔가 그 현장에 있는 느낌을 주는 이런 것도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차원의 그 몽따주를 통해서 우리한테 완전히 새로운 현실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라이더 같은 거라든지 VR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기술이 다 결합돼서 테마파크에서 즐기는 우리가 지금 뭐 사막에 가 있는 느낌, 아니 우주선 타고 있는 느낌, 뭐 괴물한테 쫓기는 느낌 이런 거를 주는 그 어떤 어트랙션이 바로 이 세 번째로 새로운 시대의 상호 텍스트적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그 몽따주를 경험하는 어, 최근의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예. 오늘 그 영상의 미학적 측면에 대해서는 1교시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2교시에는 영상의 이데올로기적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